안녕하세요. ADSP 이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개념 원리 특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을 전체를 다 써머리 한다기보다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토픽들을 좀 뽑아서 핵심적인 토픽들에 대한 기본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타이틀도 왕초보 분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초심자분들을 위한 이런 강의로 일단 테마를 잡았고요. 네,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챕터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챕터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분석 기획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론. 요게 좀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많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법,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과목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1과목이 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가, 그리고 아주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 과목에서는 how to,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분석 과제에 관한 얘기들,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 아까 살펴봤지만 방법론 how to에 관한 내용들과 what,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what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흐름이 이겁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지? 이걸 끊임없이 계속 검증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또 어떤 방법이 분석 과제를 찾는데 가장 좋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 계획들을 놓고서 분석 과제 목표를 제대로 잘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립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픽으로 뽑은 거는 4가지 분석 주제 도출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 과목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관한 4가지 4분면에다 늘어놓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석 과제를 도출하면 좋아요 라고 미리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미리 플랜을 세우는 거거든요. 보시면 크게 보면 여기선 두 가지 기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기준점에서 알고 있다면 이쪽, 만약에 모른다면 이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렇다면 분석 대상을 알고 있으면 너 어떻게 분석할지 알아? 라고 하는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쪽, 모른다면 이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4분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조합을 한번 해보죠. 분석 대상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쪽 영역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분석 대상은 알고 있고 분석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거 가장 베스트인 조합이네요. 그죠? 얘가 베스트네요. 베스트. 즉 최적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면 최적화를 하면 되고, 또 반대로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 자체를 몰라, 그러면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상은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를 경우 솔루션을 찾는다는 얘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몰라, 근데 나는 그 방법은 알고 있어. 그러면 인사이트. 근데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라고 하면 발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주제를 도출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들을 바로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분석 주제의 4가지 도출 과정.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제가 제 책에서 별 3개를 표시해 놓는 거는 기출 문제들을 다 최근 한 5년치 이상을 다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온 문제들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거의 매회 출제되다시피 하는 영역들이 별 3개예요. 별 3개가 가장 많거든요. 예, 별 5개 없습니다. 그냥 별 3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 3개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석 방법론 중에서 첫 번째 이제 KDD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피 DM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데이터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방법론 해가지고 총 3가지 방법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KDD예요. 여러분들 뭐 KDD나 크리스피 DM 막 헷갈리시기 쉬운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KDD는 뭐냐면, 관점이, 이 분석 방법론의 관점은 분석가의 관점이에요. 분석가의 관점이다라는 거.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석가 입장에서 출발해. 뭐든지 간에 분석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셋이 뭐냐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전처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전처리한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하기 쉽게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마이닝을 한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고, 되게 이제 이런 순서로 대부분 분석이 진행돼요. 데이터 셋이 먼저 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보고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결과 평가, 그리고 나서 또 내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이제 KDD 분석 방법론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6단계예요. 크리스피 DM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얘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석가의 관점이었다면 KDD가 분석가의 관점이었다면, 크리스피 DM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기획자의 관점이에요. 기획자의 관점이에요.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기획자의 관점이에요. 즉, 개발자, 분석가의 관점이었다면 크리스피 DM의 6단계는 기획자의 관점이에요. 기획자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거는 데이터가 아니래요. 데이터가 아니고 업무의 이해, 이게 가장 먼저 출발을 해요. 그게 앞에 KDD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업무의 이해가 출발하고,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이해,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4단계가 모델링하는 단계, 그 다음에 5단계가 평가하는 단계, 6단계가 전개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요.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KDD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용어가 좀 다른데 큰 카테고리가 좀씩 다르다는 거죠. 업무의 이해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이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분석용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정제하고 편성하고 통합하고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포매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3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는 2단계, 3단계에 있었던 작업들을 한 단계 하는 거.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초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기술 분석, 이거를 EDA라고 보통 부릅니다. 데이터 기술 분석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요런 단계가 이제 데이터의 이해 단계고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KDD에서 결국은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했었던 부분들, 여기 부분이 바로 여기 2단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이해 단계에 데이터에 관한 그 이해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2단계에 늘어났다라는 거, 요거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크리스피 DM은 기획자의 관점이다. 그래서 업무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6단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데이터진흥원 교과서 교재에 나오고 있는 일반적 프로세스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체계화된 그런 분석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KDD나 크리스피DM은 이제 지금 좀 올드한 개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런 5단계를 많이 쓰고요. 현업에서는 자 보면은 분석 기획,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그리고 평가 및 전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5단계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끝이 없어요. 이거 밑에 각각의 태스크가 또 있죠. 이걸 태스크라고 하는데 각각의 태스크마다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또 막 있고 또 막 있어요. 그럼 이러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외워야 되냐?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분석 기획에 적어도 이 태스크까지는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태스크들을 서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섞어놓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섞어놓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책을 볼 땐 이해가 가요. 책을 볼 땐 이해가 가는데 실제 이게 1, 2, 3, 4번 보기에 섞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태스크까지는 좀 외워달라.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도는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분석 기획이 뭐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딱히 외울 것도 없어요. 이게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건 뭐 데이터 분석이야. 요거는 데이터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되고, 요건 시스템 구현에 해당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본인이 찾을 수 있으면 사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과목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별 3개인데 별 3개를 별 하나를 더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분석 과제 발굴 방법은 기본 세부적인 걸 떠나서 개념 원리니까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뭘로 갖고 하면 좋냐면 과제 발굴이에요. 포커스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거,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분석하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무엇을 분석하지? 그랬을 때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2가지 기준. 즉 대상이 뭔지 알고 있어? 그 다음 또 하나는 방법이 뭔지 알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알고 있어. 분석 대상이 뭔지는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라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2가지로 출발을 하고요. 아까 분석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방법도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나왔던 키워드 뭔지 기억하시나요?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나왔죠. 디스커버리예요. 상향식 접근법 자체가 디스커버리란 얘기예요. 결국 둘 다 모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자라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 과제를 찾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상향식 접근법이에요. 반대로 한식 접근법은 적어도 내가 뭘 분석해야 될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제 이 2가지 이제 구분은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하향식 접근법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는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 서치하는 단계죠. 서치.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예요. 정의. 뭐는 뭐다라고 정의하고 규정을 하고 원칙을 세우는 단계죠. 그 다음 3번째는 해결 방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 주제가 이 분석 대상을 통해서 내가 발굴한 분석 주제가 분석 과제가 타당한가 아니면 택도 없는 분석 주제인가 이거를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길을 잃기 쉬운 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예요. 문제 탐색 단계에서 4가지 케이스가 또 나와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탐색, 서치하는 기법. 2번째, 분석 기회 발굴 및 범위를 확장해서
찾는 방법. 세 번째,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책에 자세한 것들은 책을 통해서 보시고 여기서는 크게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탐색한다라는 거는 뭐죠? 분석 대상이 뭔지는 알지만 과제는 아직 발굴하지 못했잖아요. 대상만 알고 있는 거지. 분석 대상을 안다고 해서 과제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 대상이 뭐야 라는 거를 먼저 픽스가 돼 있다라면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분석 과제가 뭘로 하면 좋을지를 찾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영학에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세우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 9 블럭이라고 하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을 기획할 때 9가지 블록으로 나눠요. 사업을 기획할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사업을 기획할 때 자 가운데다 상품 혹은 서비스를 넣고요. 이쪽에 고객을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지원, 리소스, 자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고객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막 9가지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면 하나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컨설팅 쪽에서 이런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따서 이거를 딴 거야. 이걸 땄는데 이거 원래는 경영에서 9개의 비즈니스 블록 모델인데 9개로 나누지 않고 여기서는 5개로 나눴어요. 이거를 차용해서 5개 용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필요한 것만 5개 놨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자, 가운데 제품을 놔요. 가운데 제품을 놓고 우리 기업, 우리 회사의 제품인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왼쪽에 업무, 그 다음에 자원, 인프라, 그 다음에 규제와 감사,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죠. 이 5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석 기획 발굴 및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범위를 확장한다는 얘기? 이거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석 기회를 우리 회사 안에서 분석 기회를 발굴할 때 우리 회사 안에서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보자는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경쟁자를 확대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시장의 니즈도 탐색해보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재해석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확대해서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 이런 환경 분석까지 자, 이런 것까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분석 과제로 삼을 만한 게 무엇이 있나 를 요 영역들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분석 과제들이. 그래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기업 내부에서만 분석 과제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분석 기회 발굴 및 범위 확장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법엔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오는데 지도와 비지도 학습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뭘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야 데이터 일단은 자 까봐 데이터 까보고 이 데이터를 EDA 해보고 이 전처리도 해보고 찌찌고 볶고 하면서 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쭉 늘어놓고 하다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하는 게 상향식 접근 방법이고 그게 바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에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지도학습은 정답지를 주어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너 다음에 이런 인풋 값이 들어오면 예측을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어떤 동물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이 개야 고양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개일 확률 90% 고양이일 확률 10% 그럼 얘는 개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은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답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학습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개와 고양이의 사진 수천 장, 수만 장을 막 섞어놓고 야 이거 그냥 네가 로딩해서 읽어봐. 그리고 그거를 인식을 해봐. 라고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많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강아지는 강아지들의 특성이 있을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들의 특성이 있을 거라서 이것들을 분류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면서. 그걸 비주도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프로토타입은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해결법이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일단 한번은 과제를 한번 던져봐. 그리고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이게 시간이 많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시간과 자원이 허락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프로토타입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아주 미니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시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업에서는 PO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이게 책에는 잘 없는 단어이긴 할 거예요. 이 개념을 최근에는 많이 써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POC.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컨셉 증명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나중에 구글링에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분석 과제 발굴의 개념도 이렇게 두 번째 분석 문제 탐색 단계가 지났다면 정의 단계가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나왔을 때는 요거는 해결 방안이구나. 어떻게 탐색을 했냐면 기존 시스템을 일단 가능하냐 아닌가를 먼저 따져보고 기존 시스템을 가능해 라고 했을 때 분석 용량이 있어? 있어. 그러면 기존 시스템과 인력으로 해. 라는 거고요. 해결 방안을. 그럼 이 분석 과제를 어떻게 할 거야?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은 한데 우리 지금 인력이 없어. 다 파견 나가 있고 다 휴직하고 해서 그러면 인력을 뽑든지 재교육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그죠? 그런 거고 근데 기존 시스템으로 그것도 가능할 때인 거고 기존 시스템으로도 불가능해 근데 분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역량은 있어? 역량은 있어 그러면 기존 시스템 자체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시켜 자 근데 기존 시스템은 불가능한데 역량조차도 없어 우리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아웃소싱을 해 전문 업체에다가 이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안이라는 거야. 앞에서는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발굴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한 가지 그림 그려놓은 게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를 일단은 늘어놓고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과제를 선정을 하자는 게 이제 상향식 접근법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분석 과제 발굴에 관한 것들은 이게 되게 피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어서 언뜻 이야기가 이건 뭐 누구래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마 머릿속에 아마 들어올 거고 기본적인 이 과목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공사 고객 이탈 사례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어느 항공사의 CEO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최근 들어서 항공사의 고객 이탈수가 증가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거 나왔던 그거죠. 개념도 여기 위에다가 제가 얹은 거예요. 한자 레이어를. 자,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탐색 기법을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써봤을 때 5가지 영역으로 단순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공사 CEO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항공사 CEO예요. 그러면 규제와 감사 측면에서 항공사 CEO가 고민할 건 뭘까요? 보안상의 문제로 항공권 발권에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죠. 규제와 감사 영역, 외적인 영역이에요. 그죠? 자, 제품 관련해서 우리 항공사의 제품은 뭐예요? 비행기 티켓이죠. 그게 상품이에요. 타 항공사 대비 항공권 가격이 비싼 것 같아 라고 하는 과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고객 관점에서 과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요.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어. 그럼 새로운
노선을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지금 미취항했던 곳을 취항해 볼까?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죠. 업무적으로 봅시다. 업무적으로 분석 과제를 발굴하다 보니 분석 과제가 뭐가 있냐? 업무적으로 고객이 항공권 발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항공권 발권의 시스템이 워낙에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러면 업무 영역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분석 과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온라인 발권 시 IT 시스템의 문제로 고객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인프라라는 거는 뭐야? 그죠?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죠. 지원하는 거. 우리의 발권 시장을 하려면 결국 컴퓨터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를 탐색해보자 라는 서치의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건너뛸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요 두 번째 단계 한번 봅시다. 문제를 이제 정의하는 단계예요. 앞에서 5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영역에서 우리가 과제를 찾았어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즈니스 단계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업무 영역에서 뭐, 제품 영역에서 뭐, 고객 영역에서 뭐, 다 찾았잖아요. 아까. 그죠? 자, 다 찾았어요. 여기에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의 문제를 정의했다고 해서 이게 분석 과제로 바로 정의가 픽스되진 않아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의 문제로 바꿔야 돼요.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의 문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업무 추진 현황에서 고객이 항공사 발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로 바꿨을 때는 우리 회사 시스템, 타 항공사 대비 항공사 발권에 소요되는 시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뭔가 비교 대조군도 나오고 실제로 정말로 우리 항공사가 타 항공사보다 발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를 알 수 있겠죠.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문제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관한 바로 데이터의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품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항공권 가격이 비싸. 그러면 이걸 데이터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타 항공사 대비 동일 노선에 대한 항공권 가격을 분석하고 왜 비싼지에 관한 근거 자료들에 관한 데이터, 이 항공권에는 어떤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뭐가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뭐 항목별로 서비스 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항공권 가격이 비싸.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문제로 모든 항목들을 전환을 하는 작업이 바로 문제의 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섞어 놓는 문제가 나와요. 지문에서 자, 문제 정의 단계에서 데이터의 문제를 비즈니스의 문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쓱 지나치면 맞는 얘기 같아요. 데이터의 문제가 먼저 나오고 비즈니스가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비즈니스의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의 문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단어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떠올려 보세요. 당연히 비즈니스 문제가 먼저 나오죠. 데이터보다. 비즈니스 문제가 먼저 등장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돼? 이런 논리 흐름으로 가니까 비즈니스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문제가 변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시스템으로 분석 가능하냐, 역량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렇게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타 항공사 대비 발권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 분석해보자. 이렇게 데이터 문제로 전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해결 방안은 있어?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타 항공사 대비 발권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라는 먼저 판단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근데 기존 시스템 활용해서 가능할 것 같대. 이 정도 로그 분석은 얼마인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두 번째, 분석 역량은 있어? 이거죠. 근데 우리 회사 지금 항공사에 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과 인력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 하나하나, 데이터의 문제로 전환한 과제 하나하나를 여기 로직에 넣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다 여기다 다 써놓는 거예요. 체크를 다 해요. 자, 근데 얘는 되는데, 자, 분석력 미확보된 것도 있고, 얘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신규 시스템 도입이라는 건 뭐야? 결국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분석 역량을 미확보돼 있고, 신규 시스템, 얘는 거의 최악이네요. 그죠? 상황이. 그죠?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분석 과제로 선정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왜? 현 분석 영향도 없는 데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면 이거 언제 지금 당장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얘네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타당성 검토에서 점수가 높게 받기 어렵겠죠. 이런 분석 과제들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자,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 기존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측면, 또 하나는 분석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체크를 해보고 체크리스트를 해봐서 점수를 매겨보니 이런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타당한 분석 과제로 얘는 선정, 얘는 탈락, 얘도 탈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제가 다 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탈락하는 과제는 뭐예요? 이런 거죠. 역량도 없는데 신규 시스템 도입해야 된다.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는데 우선 역량이 확보를 해야 돼. 근데 왜 탈락했냐면 이거 뭐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고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임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석 과제는 뭘 할 거야 라고 발굴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서 하나의 마스터판 같은 개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과제 발굴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개념입니다. 분석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분석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말 그대로 분석의 A, B, C, D, E, F, G, Z까지. 자, 분석의 모든 것이에요, 정말. 분석의 A부터 Z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는 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해요. 자, 마스터 플랜 수립할 때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개념, 이거는 일종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자. 이걸 먼저.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하는 거. 전략적 중요도가 있어? 비즈니스 성과나 ROI가 나와? 실행이 용이해?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적용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방식,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고려를 해서 분석 구현 로드맵을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니 지금 1년차 때는 뭐라고, 2년차 때는 뭐라고, 3년차 때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단계별로 이때는 시스템 개발 먼저 하고 요때 인력 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뽑고 고도화시켜서 요때부터 분석팀 출범시키고 신규 시스템 런칭 분석 시스템 런칭해서 이때부터 개발 스타트 이런 중장기 기간을 세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게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는 뭐가 있는지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세웠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회사의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석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석 조직 그리고 분석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전문 인력 그리고 분석 교육
그다음에 분석, 개발, 확산, 평가, 프로세스.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 체계라는 단어가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거버넌스 시스템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정부죠, 정부. 정부가 뭐가 있어요? 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또 각각의 입법, 사법, 행정부 안에 각각의 또 수많은 정부 공공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시스템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일일이 다 하루에 할 일을 시키지 않아도 시스템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로 분석의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면 조직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일일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분석이 잘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업의 분석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거를 분석 거버넌스 체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그냥 무작정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거버넌스 체계를 거대하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자. 그래서 그때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할 적에 컨설팅 업체에서는 보통 컨설팅 업체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2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크게 예를 들면 준비도를 평가를 하고요. 하나는 성숙도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평가 점수를 매겨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래서 분석 준비도, 이 회사가 얼마만큼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력은 있나, 조직은 있나,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IT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분석 준비도가 몇 점인지 점수를 보통 스코어를 매겨요. 자, 또 하나는 분석의 성숙도를 평가합니다. 준비도 평가는 알겠는데 성숙도 평가라는 건 뭐냐? 성숙도라는 개념이 일종의 기업의 어떤 문화, 이 기업이 이러한 전사적인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했을 때 얼마나 분석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기업 문화가 무르익었느냐, 말 그대로 성숙했느냐, 얼마나 발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면, 자,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봐요. 첫 번째 단계에서 비즈니스 부문, 조직 역량 부문, IT 부문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비즈니스 부분에서 실적 및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 조직 영역 부분에서 부서에 수행하고 있어? 담당자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또 IT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들은 갖춰져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 비즈니스 부문, 조직 역할 부문, IT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이 기업의 어떤 데이터 분석 문화는 이 정도 성숙했구나 라고 지표를 뽑고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준비도와 성숙도 평가를 통해서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최종 점수가 나왔어요. 제 점수는요 하고 점수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 분석 준비도며 성숙도 진단 결과에 따라 4분면으로 구분합니다. 이거 별 3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거를 외울 때 보통 이제 제가 책에다 뭐로 썼냐면 이렇게 이쪽에서 즉 낮은 준비도도 낮고 성숙도도 낮고 이런 거를 어떤 형이라 부르냐면 4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스코어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4분면으로 분류한다. 4분면으로 분류했을 때 이거를 준비형이라고 불러요. 왜? 얘도 낮고 얘도 성숙도도 낮고 둘 다 낮잖아요. 낮은 성숙도에 낮은 준비도를 갖고 있는 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너는. 그러면 준비하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다음에 준, 정, 확, 도 이렇게 이름을 따서 준, 정, 확, 도 이렇게 준정확도다. 근데 준정확도가 뭐냐? 시계 방향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일 왼쪽 끝 하단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숙도가 좀 올라갔어. 근데 준비도는 낮아. 그때는 정착형, 얘는 확산형, 얘는 도입형,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정답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죠? 이것만 외워두시면 요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개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할 적에 그렇다면 이제 분석 조직을 꾸려야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분석 조직을 실제로 어떻게 꾸릴 것이냐 세 가지. 첫 번째 집중 구조는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 팀, 데이터 분석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중이죠. 집중돼 있어요. 기능 구조는 뭐냐면 별도의 데이터 분석 팀이 없어. 와, 데이터 분석가를 연봉도 비싸고 뽑기도 어렵고 그냥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처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게 기능적인 구조예요. 분산 구조는 뭐냐면 별도의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 조직이 있어. 그런 집중 구조랑 똑같죠.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각 부서에다가도 분석 전문가가 한 명씩 있는데 이 전문가는 이 부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전문 분석 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부서에 속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소속은 분석팀이에요. 여기 부서 소속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부서 1, 부서 2, 영업부, 마케팅부 각각의 부서 소속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죠. 분산 구조랑 기능 구조랑의 차이는.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믹스한 형태죠.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얘네 둘을 믹스한 형태가 바로 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관련된 주요 핵심 개념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이 과목 개념 원리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